제6절 정당행위입니다. 법정을 보기 전에 서론을 오시면 성격 나와 있죠. 성격에서 2번 보증성 체크하시고, 제가 이것은 위법성의 일반이론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제21조에서부터 제24조 밑줄 그시고 이걸 특별 규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을 받죠. 그 특별 규정을 먼저 검토해보고 그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으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제20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법조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볼 텐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 판례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판례들 때문에 이 정당행위가 위법성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당방위죠. 자, 이 판례가 한 100여 개 넘습니다. 그 판례를 꼼꼼하게 보시게 되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를 볼게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입니다. 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에 의한 직무집행 행위여야 돼요.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행위도 형소법의 절차에 따랐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고, 집행관도 마찬가지로 민지법에 따라서 강제집행 행위를 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고, 교도관의 사형집행 행위도 형집행법에 따라서 하면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요건 나와 있죠?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위에 속할 것, 요건 법령 절차를 준수할 것,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갖출 것, 그러면 조각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OX 판례 1번 봅니다. 자, 1번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법 동그라미, 그 밑에 법원 동그라미, 즉 법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비록 그자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라서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1번 체크하시고요. 밑에 3번 체크하세요. 자, 3번을 보면 자,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죠. 아니다 세모 치시고요. 자, 그자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죠. 따라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1번처럼 법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아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양자를 비교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이 1번하고 2번은 경찰관 얘기인데, 자, 피해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했는데 절차 없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불법이라서. 자, 그 밑에 2번도 형사가 이 무기죠. 무기를 휴대할 필요가 느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소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못했다는 거죠.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자, 두 번째로 상관명령입니다. 이 상관명령이 적법명령일 때는 하등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문제는 위반명령입니다. 자, 그 위반명령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력이 있는 경우, 하나는 구속력이 없는 경우인데, 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절도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다 하더라도 이 따른 행위는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도 아니고 책임 조각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따르지 아니하면 정권이 바뀔 때는 다시 복권되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박정출 고문치사 사건. 자, 밑에 꺽쇠 1번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가혹행위 나와 있죠. 이 명령이 위법 명령인데, 자, 세모 쳐볼게요. 불법 명령인데 밑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적법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고문치사처럼 명백하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뭐다? 밑에 옆에 정당행위도 아니고 옆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도 없는 경우, 즉 책임 조각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위법성 조각도 아니고요.
책임 조각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조각되지 않고 감금치사죄로 처벌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 얘기 나와 있는데 허위사실 나와 있죠? 분명 이 명령은 위법 명령이고 불법 명령입니다. 따라서 적법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근데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각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징계 행위를 갑니다. 자, 법령상 허용된 징계권의 적법한 행사는 조각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친권자, 학교장, 그 다음에 소년원장 등이 그래요. 친권자 같은 경우는 민법에 나와 있고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나와 있고 소년원장 같은 경우는 소년원법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법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했다면 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건 보죠. 징계 사유가 있을 것, 그리고 교육 목적 달성하기 위해 적절할 것, 주관적으로 교육 의사가 있을 것인데 요 2번 볼게요. 자, 아무리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 할지라도 상해를 가하면 안 돼요. 그쵸? 뭐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건 적절하게 한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상해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조각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친권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나와 있는데 원래 체벌은 금지가 되죠. 근데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학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밑에 여중생 구타 사건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관계는 됐고 판결 요지를 보면 자, 이 판례가 옛날 판례입니다. 2004년도 판례인데 그 당시에 이 초중등 교육 법령에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법에는. 그리고 지도를 할 때에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가 있다. 뭐 등등 나와 있고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에 해당하는 그 지도행위는 잘못된 언행을 규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을 때에만 법령에 따라서 조각될 수 있다. 그때 그 당시 법령에는 이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용인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췄을 때에는 조각될 수 있다. 법령에 따라서. 그때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주에 설명해놨듯이 이것이 현행법에 따랐을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체벌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법령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법에 따라서는 조각되지가 않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회상규로 봐서 조각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체벌이에요. 체벌. 체벌이고 이 판례는 뭐예요? 이 판례는 체벌이 아니고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조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체벌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조각될 수 있다. 자, OX 1번입니다. 자, 중학교 교장 직무 대리자가 훈계 목적으로 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 이것은 사회상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정당행위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70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70년도, 80년도 다 그랬어요. 뺨 몇 차례 때린 것은 봐줄만 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자, 그러나 밑에 보면 4살 난 아들이 대소변 가리지 못한다 하여 닭장에 가두고 전신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할지라도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친권자입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안 되겠죠. 자, 그 밑에 교사가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 냉정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설도 안 했는데 욕설을 했다라고 오인하여 애들을 팹니다. 그것도 징계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봤다. 자, 그 밑에 피고인의 교육자로서, 즉 선생인가 봐요. 전신을 때리면 됩니까? 그것도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혔네요. 여기도 3주짜리, 6주짜리입니다. 전부 다 상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징계권 행사 범위를 일탈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랬어요. 뭐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 하더라도 뭐 늘상 패는 게 일이었잖아요. 사회에서는 조폭들을 활개치고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애들 잡는다고 패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까지 갔었던 사건들이 간혹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유죄가 나온 거죠. 오늘날에는 함부로 못 때립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세 번째, 사연의 현행범 체포를 갑니다. 자, 형소법에 나와 있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데 체포로 조각되는 것은 직접 체포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을 잡아다가 살인하거나 상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주거침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판례 있습니다. 자, 무기 사용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자, 판례 보면 현행범을 추적했는데 이 현행범이 그 범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반인이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결국 상해를 입혀버려요. 자, 그 부의 집에 들어갔다.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해 입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죄 모두 다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큰일 난다고. 자, 그 밑에 중요 판례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히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2번이 쉬운데 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올라가면 갑은 10시 반, 밤 10시 40분경 노상에 주차하여 둔 갑의 차를 열쇠 구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당연히 격분하죠. 잡아서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멱살 잡고 흔들었는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입게 됩니다.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데 판례는 정당행위로 인정했죠? 자, 봅니다.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멱살 잡고 흔들어댔다. 멱살 동그라미. 2주짜리입니다. 찰과상입니다. 보통 진단서 그러면 다 2주짜리잖아요. 우리 판례는 정당행위로 봤다는 거죠. 피해 법익이 경미하니까요. 자, 그런데 요 1번을 가보면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 체포행위는 조각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는 여기 나와 있네. 이 한계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는 어떤 것을 갖고 따지느냐면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입니다.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은 뒤에 나올 겁니다. 뭐 어떤 것이 있나요? 보충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걸 갖고 따지는 것이지 이 행위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인데 될 수 있어요. 즉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것이냐 적극적인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자, 노동쟁의 행위입니다. 노동쟁의 행위는 관련 판례도 많고요. 자,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에 일단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에 따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노조법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에 각각 요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체입니다.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되겠죠.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개선 관련된 것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안 돼요. 다른 조건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은 안 됩니다. 오로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수단 방법은 뭐냐면 폭력, 파괴 하면 안 되고
반사회성 띄면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 많이 나올 텐데 이 2번과 3번 관련해서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형법상 정당 행위가 되려면 주체, 목적, 그리고 절차, 수단 방법 이 네 가지를 구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읽어보고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요 세 번째입니다. 절차를 거쳤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A 회사 노조 지부장 갑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을 했다. 딱 나와 있네요. 절차 거쳤어 안 거쳤어?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죠. 자,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조 대부분이 작업장에서 이탈했다. 즉 파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하다 보니까 막대한 손을 끼쳤겠죠. 자,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나왔어. 전부 다 파업에 동참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부 다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럼 이 절차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런 말이 치유되느냐 아시겠죠? 치유가 안 된다는 거야. 옛날 판례는 치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데 이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옛날 판례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파업에 참가했다 할지라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꺽쇠 2번 가보면 이 절차가 무슨 절차? 이 절차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른 절차라는 거야.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만약에 위반해버리잖아요. 그쵸? 위반해버리면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봤습니다. 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해서 옛날 판례는 뭐였냐면 찬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파업에 참가를 했다는 거지. 그쵸? 이것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옛날 판례가. 근데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말이죠. 따라서 변경하다는 말은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보면 똑같아요.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 목적을 알리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이 부수적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 동일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이걸 달리 볼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중요 판례 나옵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해요. 자, 1번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치세요. 물론 이제 2번도 별표고요. 전부 다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이긴 한데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사실관계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1번을 보면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만 조각되는 것이다? 그쵸?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제3자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제3자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수급인 소속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서 이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이 도급인이 누굽니까? 제3자가 되죠.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이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장 도급인에 대해서까지 조각된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색깔 칠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법리가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야.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이 도급인의 사업장은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그 파업이나 태업이 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도급인이 용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정당성을 갖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가 되는 이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조각되지 않는다 그랬죠. 조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그리고 원칙이란 말은 없지만 자 똑같이 여기가 똑같죠?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항상 위법이다 하면 틀려요.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죠? 항상 위법은 아니고 밑에 용인될 수 있을 때에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는 이것 또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조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인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색깔 칠할게요. 여긴 그런 말 없지?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1번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2번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구별해야 될 말은 항상 위법이다 또는 용인 이런 키워드를 조심하시면 돼요. 자, 꺽쇠 3번입니다. 자, 노조법에 가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조법인데 이 노조법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 쟁의행위 참가자들은 그 위법한, 그쵸? 이 위법한 대체행위에 저지하기 위하여 실력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여기 색깔 칠하세요. 그것은 정당행위가 된다. 정당행위가 될 때 밑에 보면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정당행위가 되고 대체 근로자들이나 A공사 측에서도 정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판에 가보죠. 자, 직장,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 쟁의행위의 한 형태죠. 따라서 그 점거가 시설의 일부고 또 그 사용자 측의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전적 점거일 때에는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지배를 배제하는 즉 전면적 배타적 점거일 때에는 그쵸? 이때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전부 다 출제됐고요. 최근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밑에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주된 목적이 뭐냐 이게. 주된 목적.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걸 가지고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 목적이 뭐 A, B, C, D, E, F, G 8개네요. 7개지. 뭐 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진짜 요 한두 개, 요게 주된 목적인가 이게. 파업을 하는 주된 목적.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그냥 꼽사리 낀 거지. 들러리 하는 거지. 그쵸? 이건 들러리란 말이야, 들러리. 이 들러리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A, B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아니었더라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거야. 이걸 갖고 따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즉 A, B를 뺐더라면 쟁행위를 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지만, 그쵸? 전체가 안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쟁행위가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런 논리죠. 자, 그리고 자 밑에 보면 일부 소수네요. 일부 소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네요. 당연히 위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네. 노조가 주도한 쟁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하는 개개 행위는 구별해야 되는 것이므로 일부가 폭행을 썼다 하더라도 전체가 당연히 위법한다? 그건 다른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출제가 최근에도 되었습니다.